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을 훼손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시도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를 무색해하는 새로운 증언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여러 진술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 지시를 받고 직접 구금 장소를 확인하러 갔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을 대신할 다른 구금 장소까지 준비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 4분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잡아서 이송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 모두 14명입니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연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정확하게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하지만 여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원 벙커는 구금 시설이 아니라면서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정상,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첩사 지하에는 구금 시설이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를 반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 지시로 수방사 비원 벙커를 직접 확인하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가봤더니 비원 벙커가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아 대신할 시설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에게 전화해 수방사 군사경찰대대가 운영하는 미결 수용소가 적당하다,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 참모장은 방첩사 서열 2위로 비상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노 실장은 이후 실제로 새벽 1시쯤 군사경찰대대 미결 수용소로 이동했고 수감자 3명을 육군교도소로 이감해 수용소를 비우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원 벙커를 대체할 구금 장소로 미결 수용소를 알아볼 정도로 정치인 체포, 구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김대우 단장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정만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당연히 구금 지시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호수 위 달그림자에 비유하며 부인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진술과 물증이 너무 많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이처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요. 내란 세력이 이 같은 증거를 없애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계엄이 무산된 뒤 체포 대상자가 적힌 명단을 파기하고 수사에 대비해 가짜 메모를 만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이튿날 아침 8시 반쯤 주요 간부들을 모았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여 전 사령관이 이송이나 구금하라는 지시 없이 맹목적으로 출동했다고 진술해 줄 수 있는 부대원 몇 명에게 그렇게 메모하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메모를 작성해두라는 취지로 의심됩니다. 오전 10시쯤에는 김대우 단장을 통해 사령관 지시가 전파됐습니다. 김 단장이 사령관님 지시라며 계급별로 똑똑한 애들 한두 명씩 골라 우리한테 유리하게 메모해놓고 나중에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제출하도록 하라고 전화했다는 게 또 다른 방첩사 간부의 검찰 진술입니다. 현장에 간 부대원들은 목적이나 임무 없이 간 거다, 체포 명단도 없었다는 취지로 메모해두라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조를 시작으로 모두 10개 팀 49명이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명단도 있었고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임무도 분명했던 겁니다. 현장에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먼저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체포조 중 한 명은 정치인 체포는 불법인 줄 알고 있었다, 부대원들이 이용당한 게 개탄스럽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단장으로부터 사령관님이 명단은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 명단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방첩사 간부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나중에 다 폐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과장에 지시해서 수사관들한테 다 물어봐서 그 명단을 다시 복원을 해라라고 다시 재지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과정을 통해 방첩사로부터 확보한 체포 명단은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공개한 명단과 대부분 일치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내란의 증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엄 직후 검찰에서 내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최근 헌재 심판에선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여러 차례 전직 사령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감 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다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그 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불리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가 구속 수감 중인 곽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접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김 전 장관 측 접견 시도를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했다면서 공범과 말맞추기 위험이 전혀 없으니 최소한 가족 면회는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이 아닌 사람은 접견이 금지돼 가족도 만날 수 없는데 김 전 장관 변호인이 변호사 신분을 내세워 찾아온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습니다. 또 이진우, 여인영 두 전직 사령관은 지난 1월과 2월 실제로 수차례 접견했습니다.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 측이 수하였던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들을 만났거나 만나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장관 재판에서 부적절한 공범 접촉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해달라고 했고 재판부는 접견권 남용으로 오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한 거라고 했습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도 조력하겠다. 기회가 된다면. 하지만 전직 사령관들도 변호인이 다 있는데 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공범들끼리 서로 말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멸 행위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순수한 변호사의 조력권 행사가 아닌 거죠. 접견 과정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자극을 받은 우리 IT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혜진 전 네이버 의장이 복귀에 나섰고 국가대표 추격조를 만들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자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딥시크가 밝힌 AI 모델 개발비는 80억 원, GPT-4 개발비의 18분의 1, 메타 라마3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실제 비용은 더 될 거란 추정도 나오지만 신선한 충격임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우리 산업계에 화두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은 딥시크 모델의 추론 능력에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라힌야후 지분 매각 압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는 다음 달 7년 만에 경영으로 복귀합니다. AI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카카오는 오픈 AI와 손잡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외부 개발자들의 활용을 독려했어야 했다는 탄식도 나왔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구글, MS, 메타만큼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면서 오픈 AI처럼 폐쇄적인 환경을 구축하다 보니 이도저도 아닌 게 됐다는 겁니다. 32B X1 모델을 만들 때 H100 512장 4개월 동안 70억 들었습니다. 좀 아쉽죠. 작년 12월에 아예 이 그룹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개를 했더라면. 처음부터 소스를 공개해 누구나 활용하게 한 딥시크는
적은 돈으로 AI를 활용하려는 이용자들과 함께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경쟁에서 반격의 카드가 있을까? 사람과 자원을 한 곳으로 모아서 국가대표 AI 추격조를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추격조에 선정된 회사는 한 3년 정도 한국 데이터 다 가져다 쓰라. 저작권 나중에 계산하자. 라고 아주 파격적인 데이터를 좀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AI 개발에 필수인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확보하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2,000장인 GPU를 2027년까지 3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요가 치솟은 GPU를 어떻게 구할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지,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갖출지 더 많은 과제가 따라붙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중증외상센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국내 유일의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다행히 서울시가 예산 지원에 나서 급한 불은 껐지만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한 중증외상 전문의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생사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구해내는 중증 외상 전문의. 환자들에겐 영웅이지만 병원에서는 적자만 내는 돈 먹는 하마로 여겨집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고대 구로병원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유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는 정식 수련센터로 그동안 20여 명의 중증 외상 전문의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5억여 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이달 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되게 실망스럽고 당황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히 올해는 정형외과 1명, 신경외과 1명이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련을 받겠다고 지원자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행히 서울시가 대신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운영이 중단되는 건 막았지만 고민은 여전합니다. 수련을 원하는 의사가 적기 때문입니다. 중증 외상 전문의는 교통사고와 총상, 추락 등 복합적인 외상을 치료해야 하는 만큼 외과 전문의를 딴 뒤 2년여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부 지원으로 외상학 수련을 받은 의사는 지난 2020년 7명이었지만 지난해엔 4명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크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워라벨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새벽에 수술하고도 저희는 다음날 일과를 그냥 똑같이 합니다. 그 인원이 적으니까 전날 당직 쓴 사람은 오늘은 오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일과 똑같이 해요. 결국 길고 복잡한 치료 과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중증 외상 수가를 올리는 등 적절한 보상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인색한 시대는 끝내야 된다는 드라마 속 외침. 현실의 14년차 중증 외상 전문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사회에서 얼만큼 귀히 여길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굉장히 낮은 사업입니다. 근데 그 아웃풋이 사람의 생명이고 어떻게 기능하면서 사회로 살아갈 것인가.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